반갑습니다. 예. 우선 저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7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오케이.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고향은 경기도 화성군 봉단면이고요.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곡중학교, 전곡초등학교, 전곡고등학교는 2학년 다니다 중퇴하고 검정고시 봤습니다.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은 동국대학교 석사, 박사. 그래서 대학원에서 석사 때는 서양철학, 박사 때는 동양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전직은 화려합니다. 이 교육학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옛날에 이제 영어 선생도 했고, 그래서 또 외대가 또 영어로 또 유명해서, 그래서 영어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영장문 책도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다 과거지사고.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조금 제가 이름이 있었다가, 이게 학원을 옮겨가면서 속된 말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다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논술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근데 논술은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일단 교육학은 전문이고 논술은 철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철학가가. 그래서 본래 출제위원들도 철학가가 들어가고요. 채점도 그렇게 해요. 현재는요,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론 2학점짜리 강의하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 가서 철학애로의 초대라는 강좌로 외대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3학점짜리일 거예요.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혹시 건대교육대학원 뭐 이따 전투를 얘기하시고 또 외대 뭐 이렇게 해갖고 교양을 들어야 된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F는 안 드릴게요. 오케이. 이 교육학 논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거는 아마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알 겁니다. 그래서 카페를 좀 재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카페에 들어가면 아시는데요. 교육학 객관식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제가 6년 전인가서부터 외쳤어요. 어떻게 찍어서 인생이 바뀌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논술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딱 발표되자마자 어느 선생 글이 올라왔어요. 선경지명에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논술은 아니죠. 제가 지향하던 바는, 자, 그러면 논술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이제 심히 고민들이 많이 되죠. 종전에는 논술이 다 단독과제형이었습니다. 단독과제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하시오. 땡. 그리고 끝났습니다. 대부분. 유아 초등은, 유아하고 초등은 단독과제형으로 출발하다가
자료 제시형과 단독 과제형의 중간 형태를 떼다가 자료 제시형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로 이 책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아마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이 논술 자체를 할 줄 몰라서 아마 기존의 책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할 줄 몰라서 그냥 교육학 책, 기존 교육학 책에 이렇게 쑥쑥 몇 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대부분. 근데 뭐 워낙 우리는 뭐 논술에 대한 훈련을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능 세대라는 거죠. 고로 자료 제시형 내지는 통합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단독 과제형보다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요 자료 제시형과 통합형의 기본 모델이 뭘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기본 모델이 된다면은요, 당연히 유아 초등에서 논술 시험이 있죠. 유아 초등에서의 논술 시험이 아마 기본 모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유아 초등 논술은 교직 논술입니다, 이게요. 교직 논술. 그러면은 교직 논술과 교육학 논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교직 논술은 상식선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빵점은 없습니다. 물론 100점도 뭐 가능하겠지만 빵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학 논술은요, 교육학에 대한 이거 대한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논술할 때 교육학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뭇에 대한 이렇게 쓰면 안 돼. 뭐뭇에 관한 이렇게 돼야 돼요. 채점할 때 그런 거 잘 봐요. 왜냐면 교육학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교육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다. 이렇게 됐을 때 교육학과 배경 지식이 1대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한이니까. 근데 사실상 이 배경 지식은 교육학 내용에 관한 거잖아요. 따라서 관한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교육학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절대 못 씁니다. 따라서 요건 빵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손도 못 대. 그럼 빵점이죠 뭐. 문제는요, 천자면 천자? 뭐 천자에서 1204 이거야. 과연 그 천자를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교육학적 지식이 없으면요, 천자 못 채워요. 자, 저희도 대학교 논술 채점하러 들어가지만요, 논술 채점하러 들어갈 때 교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읽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못 읽어요. 그래서요, 일단 지시대로 안 된 것들은 다 빼놔요. 천자서라 그러는데 딱 보면 천자 안 되는 것들 있죠. 예. 천자 안 되고, 500종, 이게 벌써 딱 칸이 비잖아요. 그럼 다 빼놔요. 채점 안 해. 뭐로 해? 미쳤나? 빡빡 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채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득가득 채운 사람들을 채점하는데요. 다 안 읽어요.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다 안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서론하고 본론 있죠. 서론을 꼼꼼히 읽습니다. 본론도 다 안 읽어요. 본론도 한 3분의 1 정도만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쓰면 안 돼. 일단은 채워야 돼. 안 채우는 거 채점 안 해. 밀어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쓰면 안 돼. 이게 고등학교 애들은요, 서론과 본론의 3분의 1을 아주 강력하게 쓰라고 그래요. 인상 팍 꽂히게. 강력하게. 그럼 딱 보면, 오, 이놈, 됐어. 그러고 넘어가. 왜냐면, 편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점수 주는 게.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제 읽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교육학 논술은 당연히 교육학을 모르면 빵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전공? 과락되면 전공 채점 안 하겠죠. 응? 객관식만 과락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식도 과락이 있죠. 과락 논문은 채점 안 하는 겁니다. 전공.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은 1월달서부터 교육학 논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서부터 익숙해 있는 것이 뭐냐? 논술은 그냥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나 수능 끝나고 후다닥 해치우는 거로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논술, 교직 논술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요. 그거는 배경 지식 없어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육학 지식이 없다, 제로다,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따 나오겠지만 본론을 쓸 때 천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글을 늘리는 방법도 배워야 돼. 줄이는 방법. 아마 여러분들 늘리는 방법을 많이 배워야 될 거야. 그렇죠? 글을 늘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자료제 시험과 통합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단독과제로 나온 거는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고, 그죠? 그러면 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5급 행정고시요. 5급 행정고시에 교육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합형으로 나오는 논술이 있어요. 자료가 있고요. 자료제 시험이 있고요. 예를 들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요, 일단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은요,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8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스텝 3 해갖고 통합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책들하고 비교해 보라고요. 논술을 할 줄은 몰라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단독과제 식으로요. 근데 저는 스텝 1, 스텝 3, 스텝 2, 스텝 2, 스텝 3 해갖고, 단독과제형도 있고, 자료 제시형도 놓고, 이제 통합형도 넣는 건데, 그 통합형을 보자고요. 이게 작년에 행정고시 시험 문제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교육 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활동 밖에 있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의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재적 목적이 뭐고 외재적 목적이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재적 목적보다는 지금 초점은 어디 있어요? 외재적 목적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내재적 목적이 가장 좋은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기서도 얼뜻 느끼기에는 내재적 목적이 좋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왜 통합형이냐?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사회적 현상을 교육학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다 그 행정고시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나도 행정고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교육학만. 진짜로 진짜 안 어려워요. 통계 평가도 시험 문제 나와요. 행정고시. 그래서 그건 자료 제시형이야. 그래갖고요, A, B, C 딱 주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객관주의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A, B, C로 줘서요, 각각의 명칭을 밝혀라 이거야. 먼저. 그래서 하나는 피아제고요, 하나는 행동주의고요, 하나는 비고치키야. 그걸 밝힌 걸 가지고 그 교육 특징을 논하시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이제 부분 점수가 주어져.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부분 점수가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주의할 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 첫째로 키워드라는 겁니다. 키워드. 물론 당연히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8페이지에서 문제에서 보다시피 논제는 외재적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왜 내재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외재적 목적 뒷다 까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재적 외재적 목적이 왜 들어온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외재적 목적 뒤다 더럽다라고 비판하고 내재적 목적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반합적인 글쓰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외재적 목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요런 식의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장하자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막 쓴단 말이야. 그리고 멍 때리고 있어.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사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사교육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막 쓴다고. 그리고 뿌듯해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따가 그 사교육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교육 연구에서 연가설이라는 거 배우죠. 네, 배워요. 이거 교육학, 이거 안 해도 내가 아니야. 우리 교육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한강물은 수돗물로 적합할까? 이런 걸 연구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연구 문제는 항상 퀘션 마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설은 연구 문제로부터 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강물은 수돗물로 적합할까? 연구 문제? 그리고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 그래, 한강물은 수돗물로 적합하다. 이게 연구하기엔 가설이야. 그 연구 가설이야. 그래서 연구 가설에 대한 정의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항상 반대를 또 생각해 봐야 돼. 한강물은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글 쓸 때도요, 사교육 더럽다 나쁘다라고 막 해놓고 뿌듯해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반대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반대자가, 야, 사교육이 이러한 측면에서 좋잖아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론이라는 거지. 반론. 여러분들의 글에 대한 반론 제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반론 제기가 강력할수록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교육은 이래서 더러워라고 막 썼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라고 솔깃해서 여러분들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야, 공교육만 믿다 보니까는 수월성이 너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수월성의 측면에서라도 사교육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반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론이 이제 강력해지면 이쪽으로 이랬던 사람들이 그래 네 말도 맞는데 하고 이쪽으로 옮겨간다고요. 이랬을 때 옮겨 못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반론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여러분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 그래, 네 말 맞아.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잘못됐어 라고 또 재반론하는 거야 이쪽에서. 그래서 이쪽에 있다가 우르르 갔다가 그래 얘가 더 타당하다 그러고 일로 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장에 대해서 항상 반론을 생각하셔야 되고, 대신 그 반론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주장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갔던 애들을 여러분들 쪽으로 다시 끌어지는 거야. 이게 정반합이잖아. 그러니까 철학에서 글을 쓸 때 항상 이 정반합적인 글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은, 여러분들이 주장을 할 때 항상 반론을 생각하고 글을 써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반론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주장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옹호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의 반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재반론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단히 강력한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게 글을 쓰는 걸 보면은요, 반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요, 첨삭을 하잖아요. 논술의 꽃은 첨삭입니다. 논술의 꽃은 첨삭이에요. 그러니까 첨삭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첨삭하면서요, 제가 반론을 해봐요.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이렇게 주장했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그대에서 대답을 못해요. 선생님, 그냥 제 생각에는 그건 네 생각이고 왜 다른 사람 생각은 고려를 안 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독단에 빠지는 거야. 응?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 글을 쓴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았잖아. 논술이란 뭐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글이 돼야 되는 거야.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 주장만 나오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래,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 사설 읽으라 그러잖아요. 읽지 마세요. 그 미친 사람들이 그 사설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설은요, 자기 주장적인 글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나 이런 걸 못 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뭐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요새 논술 가르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서론을 쓸 때는 무슨 서론을 쓸 때는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으로 뭐 해서 강력 기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초를 가르쳐줘야지. 응? 그러니까 논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기교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초를 가르쳐줘야지. 왜? 정말함이 뭔지 모르는데요. 말로만 정말함 하는 거지. 정확하게 글 쓰는 방법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머릿속에 꽉 집어넣을 것은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막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쪽에서 반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반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저기 할 때, 토론회 할 때 그걸 보세요. 대통령 토론회 할 때 이 사람들이 토론회 하기 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예상 질문 뽑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그 보좌진들이 그랬을 때 이렇게 반론이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반론에 대해서 다 준비해갖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토론은 A 후보가 더 잘했어. B 후보가 더 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라도 좀 더디게 나오고 느릿느릿하게 나오고 버벅거리면은 저 사람 토론 못했어. 그리고 한쪽으로 몰려. 근데 사실상은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말이 좀 느리고 버벅거리더라도 저 사람이 반론해야 되는 것에서 막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회자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논점에서 많이 벗어나.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개요를 먼저 작성하는 거야.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논제 파악을 하고, 논제 파악한 것을 가지고 개요를 작성하고, 이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개요 작성한 걸 가지고 글을 써나가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반합적인 글쓰기 연습이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글들도 잘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교육학 배경 지식은 일단 빼놓고 그럼 배워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데 당연히 교육학 가지고 논술을 할 때도 쓰는 방법이 틀리죠. 일반 교직하고는 또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항상 나는 논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편이 나에게 뭐라고 논박할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타당한 근거를 자꾸만 제시할 수 있어라. 타당한 근거를 자꾸만 이제 생각해. 그러니까 많은 교육학적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은, 뭐, 원고지 쓰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고지 형태로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책들 보면요. 원고지 쓰기법서부터 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 논술 채점은요. 글씨체라든가 대략의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상은요. 표현력, 논리적 구성력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원래 채점을 하는데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에서 그냥 간단하게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못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읽어보다 보면 팍 튀잖아요. 그럴 때는 모못에 관해서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정도죠. 글쎄요. 그래서 원고지 쓰는 법은 여러분들한테로 원고지 형태 요새는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냥 줄로 쭉 꺼져갖고 대략 그 줄 밑에다가 이렇게 줄 쫙 끊어놓고 대략 이렇게 금거져 있다고요.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 쓰면은 뭐 10자 쓰는 거고 대략 여기까지 쓰면 뭐 20자 쓰는 거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괜히 책 두껍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원고지 쓰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생략해 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정해야 된다면은 그런 교정부호 같은 경우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고지 쓰는 법에서는 자유로워져라. 일단은 그리고 표현력, 논리적 구성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띄어쓰기는 좀 해야죠. 왜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맞춤법 맞추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띄어쓰기와 맞춤법은 뭐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따로 공부해야죠. 그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슬픈 현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단은 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는 자유로워라. 우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은 교육학적 지식을 깔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서 그거 하루 이틀이면은 전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글쓰기 첨삭을 할 겁니다. 첨삭을 할 건데 일단 한 달에 한 번 해갖고 2회로 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도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왜냐면은 그게 안 되면은 우왕좌 하면은 뭐 매번 날 그냥 첨삭하다 이 첨삭이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이게
첨삭은요, 출제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첨삭을 할 줄을 모르니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알바 비용 줘요. 한 장당 5,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첨삭해갖고 여러분들 막 나눠준다고요. 그런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첨삭은 내가 해야죠. 그래서 내 글씨체에 익숙해질 겁니다, 나중에는요. 제 글씨체가 아주 개발세발이에요. 물론 못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용사비등한 글씨체입니다. 힘 있는 글씨체예요. 딱 보고 우리 선생님 글씨체다, 이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외대 강의 나가고 그 건대 교육대학원 강의 나가면서도요, 그 애들 채점해 주잖아요. 중간고사 보잖아요. 중간고사 보잖아요. 채점하잖아요. 그냥 일단 채점하는데요, 저는 제한을 둬요. 1,500자 이렇게 해요. 거기 일단 1,500자 안 넘긴 애들은요, 일단 D부터 시작합니다. 걔네들은 채점 안 해요. 그냥 D. F로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요, 강사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교수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교수 평가를 안 하면요, 자기 성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걔네들이 갑이 됩니다. 내가 을이 되고. 근데 겸임교수는 뭐 그런데 자유로워요. 저는 외대는 저 겸임교수니까 그런데 자유로운데, 건대 교육대학원은 시간 강사거든요. 근데 교육대학원은 일단 삐제로 이상은 다 주게 돼 있어요. 여학생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A 플러스 3명하고 나머지 다 A를 줬거든요.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A 플러스 달라고요. 이거 뭐지? 근데 성적 정정 기간이 오늘까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뭐 전화가 안 왔으니까 나는 그냥 딱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5시까지라는 거예요. 뜩 보니까요, 4시 45분이에요. 저는 그때 운전 중이었어요. 막 시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급하게요. 그 나중에 반론을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까지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는 교수님이 더 곤란해진다는 거야. 왜냐면은 학교로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지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왜 거짓말했어? 오늘까지라며. 그러니까 반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보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그리고 바로 PC방으로 들어가서 또 보안 깔고, 그 보안 다 깔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교직원 남바가 있어요. 그 교직원 남바 다 치고, 그래갖고 다시 A를 A 플러스 만들고, 딱 보니까는 한 57분 정도 되더구만요. 3분 남겨놓고 딱 해결했습니다. 그 전화했더니 고맙다고. 왜 우냐고. 그냥 A 플러스 주세요 그러지. 그래서 A 플러스가 3명인데 4명이 됐습니다. 근데 외대 학생들은 D가 굉장히 많아요.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애들이 그걸 알죠. 제 글씨체를요. 근데 상당히 좋아해요. D를 맞은 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구제책으로요, 성적 정정 기간 안으로 다시 글을 써서 제출해라. 그러면은 D에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미를 주죠. 다 써갖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잘 써갖고 와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 잘 쓴 거 딱 해갖고요, 인터넷 딱 뒤져봐요. 그러면 그 단어 딱 뜨잖아요. 그 내용 쭉 나와요. 너 베낀 거죠. 그럼 거기다 그래요. 인터넷 그 블로그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소 딱 적어갖고요, 다시 돌려줘요.
다시 써갖고 오라고요. F 맞기 싫으면 다시 써갖고 오라고. 예, 어쨌든 겸임 교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시간 강사면 안 돼. 좋은 점수 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글을 자꾸만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첨삭을 해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요. 편지를 써보라고 합니다. 편지에 논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편지에 논술이 들어가 있어요. 대뜸 엄마 돈 붙여줘 하지 않잖아요. 그건 본론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날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경기도 좀 안 좋고 그러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저 작업이 딱 들어가는 게 그게 서론이잖아요. 그리고 돈 붙여줘 하고 본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결론을 했어요. 잘 쓸게요.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빠 건강 조심하시고요. 훌륭한 딸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편지에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편지 써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 작업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다 이름 쓰시고요.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내일까지 편지지 글씨체 될 수 있으면 예쁘게 쓰는 겁니다. 예쁘게 쓰십시오. 채점을 여러분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요. 글씨체 더러우면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글씨체 예쁘게 쓰는 버릇 하시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편지지 최소한 2장. 해서 저한테로 편지 써갖고 내십시오. 에이씨, 관도 그러고, 내일부터 안 나와요? 논술 쓰기의 기초예요. 논술, 예? 그럼요. 아무 내용이나. 옛날에요. 가정과 선생님 계셨어요. 학교 계속 나갔는데, 이제 전공 논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편지를 쓰라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장장 5장을 썼어요. 딱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서로 본론 결론 잡는 게 이게 다 돼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글쓰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기 시작해. 왜냐면 서로 항상 편지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압박감을 줬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잡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서부터는요,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편지 쓰기가 진짜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서론과 본론이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은 그 도입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론과 동떨어져서 결론을 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남자 선생님들 글쓰기, 편지 쓰기 싫어하시는데 써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 반드시. 예. 옛날에 쓰던 논술 원고지에다 써줬나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편지도 그리고 첨삭을? 아니죠. 편지는 첨삭을 안 하죠. 편지는 첨삭 안 해요. 다만 여러분들의 사유 구조를 보는 거예요. 생각 구조를 보는 거예요. 감정적이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수록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심적 부담이 팍팍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담 가져야 되죠. 글들 잘 안 써봤잖아요. 지금 정식으로 이제 글쓰기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편지에 대해서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론이 자기 인생이기 위해서는요. 서론에서요.
자기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사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쓰는 게, 편지 쓰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논술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든지 항상 먼저 할 때 편지 쓰라 그래요. 그 논술을 가르쳐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할 줄도 몰라요. 편지에 논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논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날씨 추워요. 서론, 본론, 돈 붙여줘. 결론, 다음 주에 갈게. 이거잖아요. 그게 무식한 거죠. 그게 재수없는 글이 되는 거죠. 부모들이 보고 뭐야 이놈 새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셔요. 제 수업은 분산 수업을 합니다. 집중학습하고 분산학습이 있는데, 집중학습은 쉬지 않고 내리 하는 거고, 분산학습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수업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학습입니다. 그래서 5분, 여러분들은 뭐 10분까지 쉴 필요 없고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